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서울 시민들 예를 들어서 한 100만 명 죽이려고 그러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야. 이건 방송에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잠 못 잘 거야 아마.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관계는 상당히 오래 지속될 것이다. 우리도 K방산이라고 그래서 잘 이렇게 외국에 진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의 DNA가 다르지 않다는 게 북한 무기도 가성비가 좋은 거 봐요. 그러니까 이스칸다르 23이죠. 러시아에 100여 발 가까이 수출했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쏘고 저녁 때도 쏘고 여기서도 쏘고 저기서도 쏘고. 안녕하십니까. 전인범 예비역 중장입니다. 육군에서 특전사령관을 하고 2016년에 전역을 했습니다. 풍선을 요격은 할 수 있는데 풍선을 요격하는데 위험이 많이 따릅니다. 어떤 위험이 따르냐면 첫째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풍선이 있어서 쏘면은 빵 하고 터져서 쪼르륵 하고 그 물건이 그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격하는 탄종 중에는 공중 폭발하는 탄이 있어요. 그러나 그 탄이 100발을 쏘면 100발이 다 거기서 터지는 게 아니에요. 한두 발은 그냥 뚝 떨어져요. 떨어져서 땅에서 폭발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피탄지, 떨어지는 지역에 민간인이 죽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걸 감수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풍선이 맞으면 거기서 공중에서 팡 하고 터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구멍만 생겨가지고 후루룩 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이 걸려가지고. 그러면 풍선의 내용물을 맞춘다? 그거는 몇 발을 쏴야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풍선 하나당 한 500발씩은 쏴야 될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500발 그중에 한 발씩이라고 치면 5발 이상은 유탄이 생길 텐데 그거를 그러면은 감수를 한다? 대구경 저격수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한 2km 날아가니까 그걸로 한다? 그것도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북한도 안 하잖아요. 우리 단체들이 풍선을 보내면 북한도 지금 쏘질 않습니다. 이번에도 차량 파손됐잖아요. 차량 여러 대 파손될 수 있어요. 오히려 쏘면. 만에 하나 우리가 인명피해가 생긴다든지 대규모 인명피해가 생기면 그때는 뭐 북한에다가 박살을 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여간 국제기구에 항의를 하고 명분을 쌓는 게 중요합니다. 명분을 쌓아야 중국이나 러시아가 움직이는 게 힘들어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굳이 그 풍선을 가지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의 생화학 투발 수단은 여러 투발 수단과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풍선을 통해서 할 이유가 없어요. 풍선이라는 거는 잘해야 반 정도가 목표한 지역에 도착을 하거든요. 만약에 거기다가 그 생화학 무기를 넣는다 그러면 그것도 비싸거든요. 효과적이지가 않고 서울 시민들 예를 들어서 한 100만 명 죽이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건 뭐죠? 미사일인가요? 아니에요. 이건 방송에 나가면 안 돼. 여러분들 잠 못 잘 거야 아마. 북한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이 정도 수위면은 남쪽한테 경고도 되고 탈북 단체들이 보내고 있는 풍선에 대해서 얼마나 불편하게 생각하는지를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 반응 그리고 특히 언론이 어떻게 이것을 전개했는가 하는 것은 예측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우선 역겨워하고 우리 남한에 있는 언론들이 이것을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키웠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사태가 이제 심각해졌으니까 그들도 한 단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타이밍상으로는 뭐 예견된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탈북단체들은 존재 목적 중에 하나가 북한에 있는 인민들에게 외부 소식을 알림으로써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것을 소개하고자 하는 게 그들의 소명이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지 항의를 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도발을 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죠.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그런 형태의 도발의 서막이라고 봐요. 뭐 최근 한 10년 사이에 보면 북한이 우리 초계함도 격침을 시키고 우리 섬에다가 로켓을 발사를 하고 비무장지대 안에서는 지뢰를 매설해서 순찰 나가던 우리 병력을 위해를 가하고 이제는 풍선을 내려보내는데 이제는 오물을 내려보내고 그런 걸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괴롭히기 연구소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북한하고 잘 지내려면 방법은 간단해요. 북한의 핵 인정해주고 경제 제재 풀어주고 하고 우리가 잘 지낼 수 있겠죠. 그러나 북한이 어떤 요구를 할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감내하기 힘든 우리의 자유와 현재의 행복 이것을 송두리째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대북 확성기는 북한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우리의 어떤 옵션입니다. 대형 스크린도 우리가 운영할 수가 있어요. BTS를 춤추는 걸 보여준다든지 서울의 모습을 담는다든지 하는 것을 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인데, 저도 사실은 처음에 야, 그 무슨 뭐 음악을 틀어주느냐. 왜냐면 북한도 이제 이렇게 대남 방송을 합니다. 남쪽은 뭐가 잘못돼 있고 아주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우리도 저래야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의외로 우리의 음악이 북한에 위협이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탈북한 군인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젊은 친구인데 왜 탈북했느냐 물어봤더니 비무장지대에 근무했는데 음악이 들려서, 들리니까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듣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 몸이 움직이더래요. 북한은 라디오를 주파수를 고정을 시켜놨어요. 그걸 조작을 해가지고, 그거 걸리면 사형입니다. 그걸 조작을 해서 남한 방송을 듣다가 탈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대북 방송, 이게 강력한, 어쩌면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만큼이나 강력한 무기이자 옵션입니다. 북한이 90년대에 우리 GPS 교란을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수천 번 했어요. 그리고는 뚝 하고 끊어졌어요. 자기네 나름대로 시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얼마의 강도로 해야 되나, 어디다 해야 되나, 뭐 이런 거를 그때 그 완성을 한 것 같고, 금년 초부터 다시 GPS를 교란을 시작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경기 북부 지역, 이쪽 지역에 이제 GPS를 교란하는데, 지금 경기 북부 지역에 우리 인천공항도 해당이 되고, 연평도하고 백령도의 그 배들도 이제 영향이 되거든요. 잘못하면 우리 배들이 북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우리 배가 넘어가면 우리 아군 경비정이 그 배를 다시 데리러 가요. 북한에서도 그 배 오지 말라고 또 내려오고, 그러면 어선이 잘못 알고 갔는데 군함이 두 척이 가는 거잖아요. 별로 그렇게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이런 거는 몇 년 지나서 북한이 미국을 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완성하고 나면 아마 계속 우리 괴롭힐 거예요. 오물도 투척하고, 뭐 GPS도 교란하고, 이제 사이버 공격도 할 수도 있어요. 90년대 소련이 망했잖아요. 그때 우크라이나에 또는 루마니아의 이런 과학자들 중에 사라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북한에 가서 전자전 기술을 많이 도와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전파를 교란한다든지 데이터를 뺏어온다든지, 이거는 사이버하고는 좀 틀린데, 미국 본토 어느 지역이든지 때릴 수 있는, 사실은 뭐 전 세계를 다 때릴 수 있습니다. 옛날 6.25 전쟁처럼 만약에 뭐 영국이 우리를 도우러 온다든지 호주가 우리를 도우러 오면 호주도 때릴 수 있는 그런 사거리는 확보를 했습니다. 탄두가 대기권을 재진입할 때 엄청난 열과 요동이 생기거든요. 그 요동과 열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탄두부, 그다음에 정확성, 이런 것들을 이제 달성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자꾸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인공위성이 있어야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술을 완성하는데 한 3 내지 5년 걸리지 않을까. 재료라든지 아니면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확보를 해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그런 기술들을 향상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다양한 미사일을 갖고 있어요. 특징적인 게 다련장이라는, 여러 발을 동시에 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한 플랫폼에다가 자기네들 이제 방사포라고 그러는데, 구경을 아주 크게 600mm면 있다만 해요. 그 정도 크기면은 잘하면 핵 탄두도 실을 수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왜 20발을 동시에 쐈잖아요. 잘 봐. 한 발이 아니라 20발을 동시에 쏠 수도 있어. 이런 뜻이에요. 20발이 동시에 날라오면 막아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미사일이 다양하고 운영하는 방법도 이것저것 시험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시도 때도 없이 쏘잖아요. 아침에도 쏘고 저녁 때도 쏘고 여기서도 쏘고 저기서도 쏘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런 거 지시하고 하는 게, 이게 군대 말로 지휘 통제입니다. 이 지휘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걔네들은 그걸 지금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격을 하려고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고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해놨는데 100% 하기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군인 입장에서는 100% 요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공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공격을 하면 국제적인 또 명분을 잃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도 러시아가 공격할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20시간 뒤에 공격할 거를 알았지만 그 집결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데를 먼저 때리는 게 이게 상책인데, 그러면 우리가 가해자가 돼버리잖아요, 갑자기. 그래서 굉장한 딜레마입니다. 이런 거는 답이 없어요. 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때 판단하는 건데, 그런 판단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서울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어떻게 될까? 어떤 사람은 우리가 콘크리트 건물이라서 북한 재래식 포탄에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재래식 포탄이 터져도 유리가 이거 다 깨질 거거든요. 유리가 다 깨지고 곳곳에서 불이 날 거예요. 불이 나면 전기가 다 끊깁니다. 물도 안 나오고 화장실도 못 쓰고 엘리베이터도 안 돼요. 휴대전화도 다 먹통이 될 겁니다. 지금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중요한 게 그때는 뭐냐면은 소방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병원이 중요해요. 그럼 병원은 전기 시설을 독립적으로 가져야 돼요. 충격파나 이런 거에 잘 보호가 돼야 되고 특히 국민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 같은 건 평소에 자기가 좀 갖고 있어야 되고 비상식량도 라면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거는 또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불도 있어야 돼요. 그거보다는 파워바 같은 거 있죠. 한 3일치만 갖고 있으면 돼요. 많은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 기술이나 이런 기술 원조를 많이 해주진 않을 것이다. 전에도 안 해줬다. 우크라이나 전이 끝나고 나면 둘의 관계는 요원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푸틴이 통상 외국 정상을 만나면 20-30분씩 기다리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김정은은 본인이 30분을 기다려서 김정은을 맞이했고 김정은이 차를 타려고 그러니까 차문 열어주는 거 보셨어요? 푸틴이 차문을 열어줘요. 100만 불인가 200만 불인가 차를 선물을 하고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거의 뭐 사랑의 관계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 같고 우리한테는 또 애매하게 무슨 뭐 한국이 뭐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아서 뭐 만족스럽다는 식으로 그런 얘기나 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관계는 상당히 오래 지속될 것이다. 우리도 K방산이라고 그래서 잘 이렇게 외국에 진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의 DNA가 다르지 않다는 게 북한 무기도 가성비가 좋은 거 봐요. 보니까 북한 무기를 폄하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불발이 많다 뭐 어쩌고 그러는데 제가 듣는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칸다르 23이죠. 러시아에 100여 발 가까이 수출했다는 거거든요. 잘 쓰고 있고 설사 그중에 한두 발이 불발이 났다고 그래도 이 실전처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실제로 쏴보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북한 KN-23이 더 좋아졌다는 겁니다. 저는 항상 북한이 시험을 안 하면 걱정이 돼요. 시험을 안 했다는 건 이제 완성됐어. 더 이상 시험할 필요도 없어. 이제는 대량 생산해서 무기고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외국에 수출하면 돼. 이런 거라서 좀 오히려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푸틴하고의 이런 관계도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